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7차 시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텐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보고 또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번에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촌락과 도시가 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촌락은 우선 자연 환경을 주로 이용해서 살아가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연적으로 원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평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을 우리는 촌락이라고 부릅니다. 촌락에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촌, 그 다음에 어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는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촌락 중에서도 농촌은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럼 농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평야나 들판에 우리가 채소나 곡식들을 심어서 그것을 수확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평야 지역에 곡식이나 채소 등을 심고 또 키우고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이라고 하고, 이런 농업을 많이 하는 곳이 우리 바로 농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벼농사라든지 아니면 과수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이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을 우리는 농촌이라고 부릅니다. 촌락은 농촌 말고도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어촌이라고 부릅니다. 어촌은 어업을 주로 하는 곳을 말합니다. 어업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거나 아니면은 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역 같은 거, 김이나 미역 같은 것을 기르는 이런 것들을 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업을 주로 하는 곳을 우리는 어촌이라고 부릅니다. 촌락은 농촌, 어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을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산지촌은 이제 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산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자라잖아요. 그 나무를 기르거나 또 이 나무에서 목재라는 것을 생산해서 이제 파는 이런 임업을 많이 하는 곳을 바로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또 이 목재 말고도 이제 산나무를 키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임업에 해당합니다. 정리해보면 나무를 키워서 목재를 팔거나 혹은 산나무를 캐는 이런 임업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산지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촌락은 이렇게 농촌과 어촌, 산지촌을 모두 다 합쳐서 하는 말인데요. 농촌도 이제 평야나 들을 이용해서 곡식이나 또 곡식이나 채소를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촌도 이제 바다나 이런 곳에서 김이나 미역을 기르거나 혹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산지촌 같은 경우에는 산에 목재를 나무를 길러서 목재를 구하거나 혹은 산나무를 캐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촌락은 자연환경, 그러니까 사람 주변에 자연적으로 있는 산이나 바다나 평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로 살아가는 지역을 바로 이렇게 촌락이라고 합니다. 촌락은 이제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해서 살아가는 곳을 우리가 촌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농촌, 어촌, 산지촌 등이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촌락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이나 큰 건물들은 솔직히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번엔 도시를 한번 볼 텐데요. 도시는 우선 사람이 많이 모여 삽니다. 도시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요. 또 사람들이 이동하기 좋게 교통이 발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따라서 높은 건물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가 또 밀집하다 보니까 사회나 정치,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이 많이 몰려있고, 그래서 교통도 발달하고 건물도 커지고, 그 다음에 산업이나 또 사회, 정치적인 이런 중심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밀집해 있고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도시 되겠습니다. 한국 도시가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도 있고 교통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또 사회의 중심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시설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이렇게 문화시설이 많아지고 교통이 발달하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또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많다 보니 일자리도 많고 그 다음에 사회나 정치,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교통도 발달하고 또 문화도 발달을 합니다. 또 그런 발달을 바탕으로 또 그걸 또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와서 교통이 또 발달되어 있으니까 또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다로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의 중심지고 시설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죠. 기초 튼튼 1번의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입니다. 해남군이라는 곳, 여기 촌락을 선생님이 왼쪽 사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교재 오른쪽 사진은 울산광역시라는 도시를 선생님이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여기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보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볼게요. 공통점은 당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환경은 이제 촌락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사람 주변에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뭐 평야나 이런 것들을 자연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촌락에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도시도 자연환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울산광역시만 봐도 사실 요게 요 바다에 항구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울산광역시 앞에 요 바닷가 앞에 넓은 평야에다가 이제 도시가 만들어졌는 거기 때문에 역시 도시도 역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따져본다면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있다. 촌락과 도시 둘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우선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요,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대부분 자연환경이 좀 많고 이제 건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물들도 집들이 많죠. 그래서 높거나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건물들이 크거나 높지 않다, 좀 작다라고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높지 않고 작은 이유는 역시나 여기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남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좀 작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봐도 해남군보다는 훨씬 건물이 크죠. 아파트도 보이고요. 이렇게 건물이 크고 높은 이유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이점은요. 해남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것 같고 건물들도 작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도 크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많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기초 투튼 2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기초 투튼 2번에 보면 촌락과 도시의 문제를 추측해보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촌락과 도시의 인구 비율입니다. 인구 비율이라는 말은 뭐 맞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그냥 100으로 봤을 때, 100명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당연히 100명이 넘죠.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00명으로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100명으로 봤을 때 농촌에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냐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몇 명이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인구 비율이라고 합니다. 왜 100명으로 딱 하냐면요. 100명을 딱 맞춰보면 우리가 이제 좀 알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여기 색깔만 봐도 녹색이 있는 부분은 촌락의 인구, 그 다음에 주황색이 있는 부분은 도시의 인구 비율이잖아요. 100명으로 볼 때 얼만큼 차지하는가를 보면
이때는 촌락이 좀 많이 살았구나, 이때는 도시에 많이 살았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1970년대는 50대 50이었습니다. 즉 전국의 인구를 100명을 본다면 촌락에도 50명 살았고 도시에도 50명 살았어요. 도시에서 또 도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촌락이라고 해서 또 너무 적은 것도 아닌 딱 균형을 이루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도시보다 촌락이 훨씬 수가 많거든요. 도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촌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당시에도 촌락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작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숫자가 촌락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촌락에도 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80년대를 보세요. 1980년대를 보면 이제 촌락의 인구는 100명 중에 31명, 31명 정도가 되고요. 도시 인구는 67명이 됩니다. 점점 도시 인구가 훨씬 많아지고 촌락 인구는 점점 줄게 되죠. 90년과 2000년, 2018년까지 쫙 내려가 보면 촌락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심지어 2018년도에 보면 전체 1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으로 봤을 때 촌락 인구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작죠, 그죠? 대부분 도시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촌락이 훨씬 많습니다. 도시보다 그 수가. 그 다음에 땅의 넓이도 우리가 도시가 넓다고는 하지만 개수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시를 다 모아봐도 촌락보다 넓을 수가 없습니다. 촌락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전체 나라의 대부분은 촌락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촌락이고 도시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도시 하나하나가 넓어봐야 모아보면 촌락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촌락에는 100명 중에 8명밖에 안 살고 도시에는 100명 중에 92명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죠? 이렇게 농촌에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도시에는 좁은 땅에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에 촌락의 실제 인구수, 그 다음에 도시의 실제 인구수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볼 때 비율을 나타낸 거라면 이것은 진짜 실제 촌락의 인구와 도시의 인구 숫자를 나타낸 거죠. 여기 보면 촌락 인구는 423만 명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도시는 뭐죠? 도시는 4,760만 명입니다. 10배가 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는 넓이로 따진다면 차지하는 그 도시의 넓이를 따진다면 농촌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성될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2-가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촌락과 도시의 상황을 적어보자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로 볼 수 있는 촌락과 도시의 상황을 지금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촌락과 도시의 상황은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촌락은 사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촌락은 넓은데 사람이 너무 없고 도시는 좁은데 사람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촌락의 상황은 사람이 너무 적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도시의 상황은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튼튼 2번에 가 내용을 보고 촌락과 도시의 문제를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촌락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촌락에는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지, 그 다음에 도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여러분이 적어보면 되겠죠.
촌락에 사람이 너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즉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일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촌락에 일손 문제가 하나 들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촌락에서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는 도시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왜 도시로 옮겨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도시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설들을 보고 또 옮겨가죠. 어쨌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촌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자 때문도 있고요. 또 혹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또 옮겨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촌락에는 특히 사람이 줄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데 있죠. 그렇다면 남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촌락에서는 젊은 사람은 적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고령화라고 부릅니다. 고령화. 자, 그래서 촌락의 현재 문제점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또 젊은 사람도 없고 또 사람들도 많이 적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지는 현상. 즉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도시 문제도 한번 보죠. 도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은 사실 뭘 사 먹고 또 뭐 혹은 뭔가를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쓰레기가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를 안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워낙 몰려 살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차가 너무 막히겠죠. 아무리 교통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 차가 꽉꽉 막힙니다. 그래서 교통이 마비가 되는 혹은 차가 막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 차를 몰고 다니면 매연 같은 것도 많이 내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환경이 당연히 안 좋아지죠. 아까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것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많이 살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도 여기 모여다녀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대상도 농촌보다는 도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차가 많이 막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많아지고 또 차가 막히고 쓰레기도 많아지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심해지고 범죄도 많아져요. 차가 막힌다, 쓰레기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심해진다, 범죄도 많아진다. 이것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초 튼튼 3번 가볼게요. 기초 튼튼 3번에 보면 경제활동에서 선택이 필요한 까닭에 대한 글 적어봐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만들고 혹은 또 무언가를 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뭔가를 살 때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중에서 내가 진짜 사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거 읽어보고 한번 적어보는데요. 읽어봐도 사실 이게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적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 내용을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배웠을 테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 정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날이나 여러분 생일 때 그걸 모든 걸 살 수는 없죠. 그죠? 그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사줄 때 이걸 다 사주지는 못하잖아요. 엄마, 아버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과 자원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골라야 되는, 즉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돈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용어는 뭐냐면 바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희소성은 우리 혹시 그런 걸 들어봤나요? 이거 정말 희소하다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희소성이라는 말의 이 희소는 아주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지 않고 아주 적고 제한적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요. 우리의 돈과 자원이 모두 제한적이어서 결국에는 경제생활을 하는데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 희소성, 돈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 희소성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 튼튼 4번은요. 경제활동에서 생산과 소비 알기입니다. 생산과 소비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생산이라는 것을 무엇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만드는 것은 당연히 생산입니다. 무언가를 만든다. 특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것, 이거 당연히 생산이죠. 근데 생산의 의미는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 말고 더 있어요.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는 활동 자체도 생산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 생각하냐면요. 그냥 만드는 거는 우리 물건을 뚝딱 만들어지는 거, 스마트폰을 만든다든지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생산이겠죠. 그건 이해할 텐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든가를 뭐든지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는 생산된 거죠. 만든 거죠. 근데 놀이기구를 타는 거, 그 다음에 탈 수 있도록 에버랜드라든지 이 놀이동산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뭐냐? 이런 것도 역시 생산이라는 거예요.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이런 거 모두 다 생산이라고 해요. 정리해보면 물건을 만드는 것,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생산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또 즐겁게 해주는 활동들도 우리는 생산에 해당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기기 TV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TV 수리해 주시는 분이 와셔서 고쳐주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생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이가 만들지만 PC방을 갔다. PC방에서 무언가를 만들지 않죠. PC방에서 무언가를 만들지 않고 대신에 컴퓨터를 제공해주고 재밌는 게임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이것도 생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만드는 건 당연히 생산이고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이런 활동들도 다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소비란 뭐냐? 소비는 당연히 이렇게 생산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 바로 소비라고 해요. 물론 그냥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는 것, 이것을 바로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 튼튼 4번에 보면 이 그림에서 생산인지 소비인지를 여러분들 보고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각 그림 밑에 보면 선생님이 칸을 매겨놨는데요. 이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림 하나씩 보면요. 지금 보면 요 그림은 분식에서 엄마랑 아들이라고 보이죠. 물론 다른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식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수산 수산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는 여기 아마 물고기나 생선들을 파는 것 같아요. 요거를 살려고 하고 있죠. 요거는 뭐에 해당한다? 역시 소비에 해당합니다. 자, 이 그림은 또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사는 모습이죠. 이것도 당연히 소비에 해당하죠. 자, 여기 보면 또 의류라고 적혀있는 옷가게인 것 같아요. 옷가게 같은데, 근데 여기 잘 보면 옷가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박스로 갖다 주고 있잖아요. 뭐냐면 다른 곳에서 이제 옷가게도 그 옷을 만드는 곳에서 공장으로부터 옷을 가져와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즉 물건을
배달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배달한다거나 아니면 또 무엇을 고쳐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들도 다 생산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머리를 깎아주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활동도 생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깎아주는 것은 사람들을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어찌 보면 편리에 해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역시 생산에 해당합니다. 빵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무언가를 만든다니까 생산이라고 쉽게 적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제 고기를 팔기 위해서 고기에 무게를 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고기를 파는 것 자체도 물건을 파는 것도 역시 생산에 해당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은 물건을 만드는 것도 되지만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활동 그 자체도 생산에 포함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기초 튼튼 5번은 경제적 교류가 생기는 효과와 그 까닭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경제적 교류가 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경제적 교류는 두 지역이나 혹은 다양한 지역의 물건들이나 서비스를 서로 교환해서 가지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사과가 많이 나는데 이 지역에서는 뭐랄까요? 떡이 유명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과를 여기서 갖다 팔고 여기는 떡을 여기서 갖다 파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적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교류를 할 때는요, 서로 이렇게 물건들만 여기 갖다 팔고 여기 갖다 팔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의 기술들을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서로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서로 사람들끼리 이동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제적 교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교류는 왜 생길까요? 만약에 내가 우리 동네에 사과가 정말 많이 나요. 근데 굳이 다른 데서 사과를 또 사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지금부터 새로운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산업에 대한 정보나 기술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정보나 기술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사고가 내가 많으면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고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데 정보나 기술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제적 교류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튼튼 5번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교류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이 뭘까요? 당연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라는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각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준다.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정보가 되었든 혹은 기술이 되었든 간에 각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른 지역에 소개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사과가 부족한 곳에 나는 사과가 많으니까 갖다 팔면 나는 그거에 대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의 지역과 우리 지역이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정보든 기술이든 물건이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나의 이득이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 서로 화합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경제적 교류가 중요한 이유 혹은 이점이 되겠죠. 이번에 또 기초 튼튼 6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기초 튼튼 6번은 사실 제목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원래 제목은 사회 변화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생활 모습을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죠. 이 그래프를 보면 14세 이하의 인구, 즉 어린 아이의 인구죠. 14세 이하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이게 0세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나이입니다. 14세 이하면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인구를 말하는 거고요. 65세 이상의 인구라고 하면 65세 이상은 대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 되겠죠. 그래서 고령, 그러니까 고령이란 말은 나이가 많으신 분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래프를 잘 보면 14세 이하의 인구, 어린
나이의 인구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 즉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인구 분포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14세 이하의 아이들이 점점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아마 출산, 즉 아이를 낳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어른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할아버지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한 가족에 뭐 3형제, 4형제, 5형제 뭐 이런 가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대개 한 명을 낳거나 혹은 뭐 2명 낳거나 이 정도죠, 그죠? 셋째부터는 나라에서 이제 갖가지 혜택을 줄 정도로 사람들이 자녀를 셋 이상을 잘 안 낳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을 출산이라고 하는데, 이 출산이 적다 보니까 14세 이하의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출산, 즉 아기를 낳는 것을 점차 적게 하는 것,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을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의해서 14세 이하의 인구가 줄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1번에는 저출산 현상입니다. 선생님이 답을 바로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65세 인구가 점점 늘고 있죠. 이 말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이 많다는 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령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고령. 그래서 이것은 고령화 현상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현상. 그래서 그 기초튼튼 6번의 가에 정답이 들어갈 말은요. 그래프로 볼 때 14세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1로 볼 때 우리나라에 저출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풀라고 할 것은요. 6번의 나이입니다. 나이 잡으면 사진 제목을 답인 정답인 1과 2로 각각 나누어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급식 도우미, 핵가족, 실버산업, 핵가족 상품 등의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 제목을 1번, 2번과 나누어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1번 저출산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적고요. 그 다음에 2번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것들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사진의 이름을 적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얘기해 볼게요. 정답은 사실 저출산 현상으로 봤을 때 저출산은 당연히 핵가족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녀 수가 우선 적기 때문에 핵가족, 작은 가족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물론 핵가족이라는 말 자체는 자녀가 많아도 핵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세대와 자녀 세대만 살면 핵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대개 자녀를 많이 안 낳는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전통적으로 큰 가정에서 사는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핵가족이 오히려 저출산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핵가족과 관련된 상품도 저출산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급식 도우미나 실버 산업은 2번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나이 있으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이 이걸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고령 사회에 나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일을 해서 뭐 돈도 버시고 또 사회 활동도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급식 도우미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령화 사회와 관련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버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버 산업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말해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을 움직이기 좀 불편하시거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비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실버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저출산 현상에는 핵가족과 핵가족 상품을, 2번 고령화 사회에서는 급식 도우미와 실버 산업이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10차시에 걸친 사회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10차시까지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10차시의 사회 수업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네, 쉽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생각이 됐든 간에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는데 선생님의 이 10차시 수업이 도움이 되었었다면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최종 평가 부분에서 실제로 대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